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였고, 거리엔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사람들만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간절하던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 낑낑대며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름한 점퍼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 봉투를 주우며 비닐과 캔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힐끔 보기만 할 뿐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죠. 저도 망설였습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손이 저절로 가방 안 생수병을 꺼냈어요. 할머니, 물 한 병 드릴게요. 손도 얼고 목도 마르시죠? 할머니는 흠칫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랜만에 사람 눈을 본 것처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딱 10초 남짓, 생수 하나 건넨 게 다였죠. 할머니는 작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셨고, 저는 미소를 짓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고, 저는 곧 그 짧은 일을 잊고 말았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대표이사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신가요?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순간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백화점 계산원인 저에게 회장님이라니요? 비서실로 안내되어 올라간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멍해졌습니다. 넓은 유리창, 고급 소파, 향긋한 꽃내음. 그 가운데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맞지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동시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생수병 하나 건네주셨던 분이시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그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 순간 그가 제게 보여준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속의 인물, 바로 어제의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네?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희 가문이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약속 때문에 한 번도 스스로를 드러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그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모습을 CCTV로 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한, 은둔하고 있었던 재벌가의 어머니, 그리고 그 재벌가의 회장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껌뻑이며 회장님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의 어머니라고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박 여사라 불리던 분입니다. 50년 전 모든 재산과 인맥을 포기하고 떠나셨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그 조용히 고맙다고 말하던 할머니가 이 나라 상위 0.01%라는 재벌가의 어머니였다니요.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 질문에 회장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의 오래된 비밀과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물려주는 대신 삶의 온기를 지키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진심을 가진 사람을 단박에 알아보셨죠. 그리고 어제 당신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계속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가진 아가씨를 다시 보고 싶다고요.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저 물 한 병 건넸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이야. 수진 씨,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직접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님의 안내로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VIP 병동. 하얀 병실 안 창가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햇살을 받은 은빈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순간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때 그 따뜻한 손을 가진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의 손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니. 회장님도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우리 곁에 오셔야죠.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박 여사는 회장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생수병 하나에서 시작된 걸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에는 아직도 그날의 온기와 그 할머니의 미소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고 가슴 한켠이 따뜻하면서도 이상하게 먹먹했어요. 나는 누구보다 평범한 하루를 살던 사람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재벌가 사람을 만나고 또 회장님의 어머니를 병실에서 손잡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밑으로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여자와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윤정이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때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전류가 흐르듯 떠오른 얼굴. 바로 어제 만난 회장님. 그 젊은 시절의 얼굴이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설마 엄마와 회장님이 그 순간 어릴 적 엄마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지금쯤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그래도 한 번쯤 딸 얼굴은 보고 싶어 했겠지.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제서야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화점에서 일하던 당시 몰래 꺼내봤던 엄마의 유품 상자 속 편지가 생각났어요. 그 편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미안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지는 말아줘. 그 사람도 나만큼 괴로웠을 거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면 그때는 용서해주기로. 엄마가. 그 사람, 엄마가 그렇게 부르던 그 사람은 어쩌면 어제 나를 찾아온 회장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와준 할머니는 그 회장님의 어머니, 그리고 내 엄마는 그 사람의 과거 연인. 이 퍼즐 조각이 하나로 이어진다면 설마 나는 그 집안의 딸일 수도 있는 걸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젊은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해서 더 이상 우연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박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예전에 윤정이라는 분을 아신 적 있으신가요? 수학이 넘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잊은 적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세요. 회장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전 당신의 딸일지도 모릅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제가 먼저 제안했어야 했네요. 며칠 뒤 회장님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체열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수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8% 부녀 관계로 추정됨. 서류를 바라보며 제 두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눈물도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저릿하게 감전된 듯한 충격이었죠. 박 회장님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는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그 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당신과 정이 모두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걸 외면했고 결국 모두를 잃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절대 당신 곁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세상에 무게 없이 자라게 해달라며. 그래서 난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남긴 편지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나만큼 괴로웠을 거야. 진실을 알게 되면 용서해 주길. 며칠 후 박 회장님과 함께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복을 입은 그녀를 보자마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가씨 왔구나. 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 아가씨가 나한테 건넨 물 한 병. 그게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 될 줄 알았단다. 박 회장님은 조용히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나 못지않게 외로웠구나. 병실 안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공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박 회장님과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습니다. 곧 어머니의 유언장을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있나요? 나는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재단 법무팀의 주도로 박 여사의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에는 박 회장님과 그 동생, 그리고 이사진 몇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죠. 법무팀장이 봉투를 개봉하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공식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내 전 재산의 30%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한 사람, 이수진에게 남깁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아이는 내 진짜 가족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단 이사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누구시라고요? 박 회장님이 조용히 일어나 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곧 당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며칠 후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내 원룸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순 씨 맞으시죠? 박 회장님께서 급히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엔 짧은 쪽지와 함께 초청장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사회 긴급 소집 고구 박 여사 유언장 관련 안건 논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거든요. 이사회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마련된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곧 이사진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어요. 박 여사의 유언은 감정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가족으로 공식 입증되지도 않은 분께 30%의 유산을 남긴다는 건 상식 밖 아닙니까? 회장님이 조용히 맞섰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이미 제출했고 그 누구보다 어머니의 뜻을 존중받아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제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쪽이 뭘 몰라서 그런데 이 집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혹시 누가 수진 씨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귓속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회장님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네요. 이제부터는 당신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도 쌀쌀했고 내내 마음이 뒤숭숭했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라는 이름이 떴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박용자 환자 보호자시죠?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기계음만이 조용히 방 안을 메우고 있었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약물로 안정 상태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그 손을 처음 잡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그날 생수 드렸던 그 아가씨.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정이랑 닮았구나. 내 엄마 참 고운 아이였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저 회장님과 검사했어요. 정말 그분의 딸이 맞대요. 그러니까 저도 당신 손녀예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절대 너 자신을 잃지 마라. 돈 명예 다 필요 없고. 사람 그 따뜻한 눈 하나면 돼.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의 눈이 감겼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맥박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21시 17분. 사망 확인합니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미소 안에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슬픔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과 향 냄새,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나는 여전히 어색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사랑한 사람들만 곁에 있으면 됩니다. 조문이 시작되자 하나둘 들어오는 사람들 중 몇몇은 날 노골적으로 훑어보았고 속삭임과 수근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그 손녀라잖아. 유언장 때문에 나타난 거 아냐.
근데 왜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동생 박상무가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이수진 씨,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이사회와 재단 측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명백한 경고였어요. 30%는 너무 크죠. 누구 하나 정리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 겁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안이 왜 재벌가라고 불리는지를 실감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 한켠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던 박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장 인간다운 사람에게 마음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두고 흔들려선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조문객들 사이에 조용한 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직후 장례식장 입구에 한 명의 낯선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 날카로운 눈빛과 고급스러운 옷차림. 어머님께선 제게도 남긴 게 있겠죠? 그녀의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해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회장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죠? 내가 회장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와 내 앞에 섰습니다. 이수진 씨라고 했죠? 그쪽이 박 여사 유언장에 이름 올린 아이라면서요? 그럼 나랑 자매네요. 자매라고요. 나는 멍하니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젊은 시절 내가 잠깐의 방황 끝에 낳은 아이입니다. 어머니께조차 말하지 못했던 과거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숨겨진 또 다른 딸, 유산의 몫을 두고 경쟁하게 될 상대, 그리고 나도 막 인정받은 상황에서 그녀는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회장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 이 집안 유산을 먼저 받다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빈 조문실 한쪽에 앉아 한참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설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겁이 났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어요. 생수 한 병 드렸던 게 전부였어요.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널 선택한 거야. 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 며칠 뒤 유산 정리 발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님은 새로운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박 여사의 유산 중 30%는 그녀가 남긴 뜻대로 이수진 양에게 그대로 귀속합니다. 나머지 유산에 관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르되 이수진 양은 이 가문의 정식 가족으로 등록됩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고 숨겨졌던 딸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그녀가 조금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녀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을까. 나는 조용히 뒤따라 나갔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어쩌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서로 너무 늦게 알았던 것뿐이고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몇 달 후 나는 백화점 복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장님은 전면에서 물러났고 나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은 생수병 하나로 시작된 기적. 내 삶은 그렇게 바뀌었고 그 기적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용기에서 시작되었음을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더 정성스럽게 살아가게 되었다. 누군가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고 거리의 한 사람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 그건 거창한 선행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작은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그런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물 한 병처럼 작은 온기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온기는 언젠가 당신의 삶을 감싸 안아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